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 혁신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못해서 동영상으로 올리기로 했었죠? 네, 부랴부랴 찍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이 챕터를 공부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디지털 비즈니스 앤 스트래티지라는 내용인데요. 이번 학기의 기술 혁신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부분들이 기술 혁신 이론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디지털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아, 중점적으로 여기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즈니스하고 좀 다르게 디지털 비즈니스가 어떻게 특징적으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또 디지털 스트래티지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진행해 봅시다. 아, 일단 디지털이라는 개념하고 디슬럽션이라는 거는 여전히 계속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 비즈니스나 마켓에서 디슬럽션을 일으키는 거는 여러 케이스에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것과 디슬럽션을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새로운 기회 같은 것들을 어, 디지털 기술이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지털 비즈니스의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이노베이션을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 이번 학기에 계속 디지털 기술 또는 디지털 컨텐츠 이런 것들의 큰 장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에서 어, 재생산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비즈니스를 새롭게 이노베이션 했을 때 그걸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슈머들이 그거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으면은 디슬럽티브한 테크놀로지나 또는 프로덕트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그걸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또 이용해보고 그 피드백을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디스럽티브한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이제 빠르게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애트리뷰트에 의해서 애드된 밸류를 익스피리언스할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속성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빠르게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월드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는 대부분 프리미엄 혹은 프리 오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낮은 코스트로 매시브한 트라이얼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프리 오퍼가 가능하고 또 프리미엄이라는 처음에 공짜로 제공하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조금 더 받고 그 디지털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객들은 굉장히 빠르게 공짜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은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것들이 재생산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뭐 서버 비용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거의 같은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프리 오퍼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디스럽션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노베이션의 디퓨전을 보면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이게
매스 마켓보다 훨씬 더 이피션트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도 그렇고 혹은 뭐 아마존도 그렇고 요즘 많은 그 디지털 서비스가 레코멘데이션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주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은 거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각각의 사람들이 무엇을 과거에 받는가 혹은 어떤 상품을 샀는가 이걸 바탕으로 레코멘데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매스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사람에 맞는 컨텐츠나 또는 물품을 레코멘데이션 해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글로벌 플랫폼을 궁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켓 사이즈가 크리티컬 마켓 매스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역시 장점이 있다. 그래서 디지털 폼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글로벌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넷플릭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확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리티컬 매스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디지털 폼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는 디슬럽션을 일으킬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변화의 페이스가 과거에 들어본 일이 없는 스피드로 어드밴싱 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번 그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기술 개발을 했을 때 상용화 되는 데까지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라디오에서 TV 또 뭐 반도체 뭐 D램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특허가 출원이 된 이후에 상용되는 데까지 시간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걸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보면 기술 혁신을 일으킨 다음에 그게 상용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게 된 거죠.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스의 퍼포먼스의 증가가 과거에 볼 수 없는 스피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 50년 동안 디지털 기술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로가리드믹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로그를 취해서 리니얼리티를 보기 위해서는 로그 뭐 2나 로그 10 이런 거를 취해서 값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기하급수적으로 가던 거를 로그를 취하면 이런 리니얼리티를 가질 수 있도록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무어의 법칙 이런 거 보면은 뭐 18개월에 2배씩 또는 뭐 2년에 2배씩 반도체 직접도가 증가한다라는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로그를 취해주면은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지만 리니얼리티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로그적으로 또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빅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또 리소스는 적게 쓰는 이런 디지털 기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퍼포먼스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무어의 법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시스템의 커패시티가 매년 2배씩 높아지는 평균적으로 그래서 퍼포먼스가 되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들어간 리소스는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미니어처라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 컨섬션을 되게
적게 하면서 미니어처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퍼포먼스는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기술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리소스가 아주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지는 에너지나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조금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도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날로그 기술들에 비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또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게 디지털 서드 플레이스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 팹랩이라는 거 또는 해커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 뭐 메이커 스페이스 많이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그래서 그런 서드 플레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공간에 가서 실제 공간에 가서 하기보다는 이런 그 디지털 기술들을 모아놓은 서드 플레이스에 가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거기서 실제로 작동을 시켜보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풀리 런치를 하기 전에 그런 디지털 공간에 가서 한번 나의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들을 실현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 디지털 서드 플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저한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집으로부터 조금 구별될 수 있는 플레이스인데 레이 올덴버그라는 그런 그 사회학자에 의해서 처음 디지털 서드 플레이스라는 게 나왔다는 거고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버추얼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뭐 100% 버추얼리티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어떤 독립된 피지컬한 플레이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미팅 플레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쉐어하고 또 스킬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교환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프로덕트의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디지털 머신을 가지고 레이저 커터나 또는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서드 플레이스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서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디지털 서드 플레이스라고 얘기하고요. 팹랩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디지털 매니팩처링 레버러토리를 표방하는 거고 MIT에서 처음 제안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서드 플레이스는 셀프 매니지되고 셀프 펀디드 돼 있지만 되게 대기업들에 의해서 서포트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테크샵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테크샵이라는 데는 첨단 제조 설비를 제공하고 일종의 팹랩인 거죠. 제조 설비 교육 컨설팅하고 시제품 제작 대행을 해주고 회원 간 교류 커뮤니티를 운영해주는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내가 직접 그 첨단 제조 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갖고 사질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첨단 설비나 교육들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혁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디지털 서드 플레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테크샵에서 성공한 스타트업 중에 스퀘어라고 하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핀테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여기서도 뱅크 카드 리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이먼트 할 수 있도록 또 그거를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데 요 스퀘어가 테크샵에서 스타트업으로 그 설비를 이용하고 또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공간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것이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나와주는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레버러토리 아이디어나 크리에이티비티 뿐만 아니라 빠르게 프로토타임할 수 있도록 어떤 실험실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메이커들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DIW 또는 DIY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굉장히 초기의 팩토리 모델 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매뉴팩처링 프로덕션도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결국은 이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디지털 서드 플레이스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서 팩토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토리들이 우리가 아이디어만 있고 또 그것을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이런 매뉴팩처링 펑션을 제공을 하고 온디맨드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모델을 또는 뭐 크레딧 카드 이것만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려 있는 이런 방식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의 새로운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모델이라고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월드에서의 몇 가지 핵심적인 컨셉을 보면 물론 익스터널리티라는 것도 뭐 일반 경제에서 얘기가 되는 거겠죠. 외부성이라는 개념이 비단 뭐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만 디지털 이코노미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외부성이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얘들의 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그 사이에 이코노믹 인터랙션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다른 에이전트들의 액티비티 때문에 이코노믹 에이전트에 의한 어떤 베네핏이나 로스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외부성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인터랙션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를 외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네트워크 외부성이니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스톨드 베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한테 주는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 같은 것들도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야지 나한테 주는 이런 가치라는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익스터널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이게 로스냐 베네핏이냐에 따라서 로스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들의 행동 때문에 나한테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특히 디지털 월드에서는 이 익스터널리티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가령 서치 엔진에서 더 많은 서치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엔진 알고리즘은 임프루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검색을 해주면은 나한테는 좋은 거죠. 그런 것들 익스터널리티의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오퍼드되는 그 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트래블러들이 웹사이트에 룸을 서치를 하게 되고 또 더 많아지니까 에어비앤비의 방을 오퍼하는 사람들이 또 높아지고 이런 식의 에, 네트워크 익스터널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익스터널티라는 거는 요즘 굉장히 도미넌트한 피노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포저티브 익스터널티라는 개념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러쉬를 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뭐 구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일단 사람들을 선점해서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익스터널티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디지털 월드에서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를 좀 해보면 아마 다 아실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프로덕트, 서비스, 인포메이션, 플로우 이런 것들의 아키텍처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몇 가지 이제 정의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비즈니스 액터들가 누군가 그리고 그들의 롤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거 그리고 포텐셜한 베네핏 그 비즈니스 액터들을 위한 포텐셜한 베네핏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소스 오브 레비뉴는 어떤 게 있는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안에는 액터가 누구냐 그들의 롤은 어떤 게 있는가 또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레비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정리하자면 일단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밸류 창출이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비뉴 스트림 돈을 어디서 벌 것인가 그리고 로지스틱 스트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파트너십을 맺을 거고 뭐 리소스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의되면 우리는 그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거를 요즘 저희 쪽에선 많이 하고 있는데 필드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희 뭐 창업 교육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있잖아요. 비즈니스 프로포지션, 밸류 프로포지션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어떻게 하는지, 커스터머의 채널은 어떻게 할 건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레비뉴 혹은 뭐 프로핏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코스트는 코스트 스트럭처는 어떤지, 리소스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또 액티비티는 어떤 게 있는지, 파트너십은 어떻게 맺어야 될 건지 이런 식으로 9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밸류니, 레비뉴니, 로지스틱스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미리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리퀘어먼트들은 어떤 게 있고 또 데이터는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되게 복잡한데 그거를 몇 가지로 청크로 나눠서 파싱을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뭔가 코드화 시킨다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림을 그리니까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좋겠고 또 에러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또 베네핏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스탠다드 비즈니스 모델 또 디슬럽티브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스탠다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표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근데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만들기 어렵죠. 어려운데 몇 가지 이제
단연간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스탠다드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존재하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들 또는 뭐 레시피라고 표현을 했는데 각각의 기업들이 자신들이 밸류를 크리에이트하고 딜리버하고 캡처하는 이런 표준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가 굉장히 공통의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델들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애드버타이징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광고 비즈니스 모델 하는 데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는 대부분 광고 수익으로 레베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옥션 비즈니스 모델은 이베이나 유비드닷컴 이런 데 보면은 옥션을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레베뉴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브릭스 앤 크릭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브릭 앤 모탈 모델 여기에서 이제 굴뚝 산업인 거죠. 브릭 앤 모타르라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아예 그냥 그 이 비즈니스로만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크릭만 있었을 텐데 여기에 브릭 앤 크릭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통적인 모델하고 이제 그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델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를 브릭스 앤 크릭스 모델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애플이나 또는 반젠 노블 같은 경우 뭐 교보문고 같은 곳 뭐 이런 게 대표적인 브릭스 앤 크릭스 모델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점 그 오프라인 서점이 있고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서점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시작은 오프라인 서점이지만 온라인 서점도 만들어 놓고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브릭스 앤 크릭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회사들 뭐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가 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겠고요.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드랍박스나 판도라 같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프리라는 거하고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일부분 고객들한테는 처음에는 공짜로 이 비즈니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원하면은 프리미엄 모델로 가는 이런 방식을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데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메일 드라이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15기가까지는 공짜죠. 그거 이상으로 가면은 한 달에 2천 얼마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100기가까지 쓰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디지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리미엄 모델이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코스트 비즈니스 모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나 월마트 같은 저가 브랜드 만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로코스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되게 저가 그 비행기로 저가 항공사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음료나 이런 거 다 쭉 빼고 비행기 값을 낮추는 이런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매니팩처러와 리테일러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을 해서 또는 소매상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P2P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들이 연결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를 우리 P2P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집 빌려주는 사람하고 여행자하고 P2P로 연결시켜주는 거고요. 우버 같은 경우도 드라이버하고 또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내 차를 가지고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연결시켜주는 이런 P2P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레이저 앤 블레이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면도기하고 면도날이잖아요. 그죠? 그 남자분들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10년 쓴 것 같은데요. 면도기 자체는. 근데 면도날은 무뎌지면은 뭐 면도할 때 피도 나고 하니까 그건 계속 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이저 앤 블레이드 모델은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싸게 팔아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계속 바꿔서 컴플리멘터리한 구슬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채워져야 되는 유지보수품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비싼 그런 제품들로 비즈니스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도 그렇죠. 저는 프린터를 되게 집에서 쓰는 거는 10만 원인가? 되게 싸게 샀는데 잉크가 뭐 어마무시하죠. 잉크도 빨리 달고 그래서 프린터는 한 이거 10년 됐는데 1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10년은 아니고 한 5년 됐네요. 10만 원 주고 샀는데 잉크 카트리지는 1년에 한 50만 원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기구는 싸게 팔고 그것을 관련된 소모품 이런 것들에서 사실 실상은 여기에서 프로핏이 발생하게 하는 모델을 레이저 앤 블레이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게임 콘솔과 게임도 그렇죠. 게임 콘솔도 비싸긴 하지만 게임 타이틀은 엄청나게 닌텐도 같은 거 보면은 하나 자체도 비싸지만 여러 개의 게임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비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은 넷플릭스 같은 구독하는 거죠. 한 달에 구독료 내고 무제한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트래디셔널 리테일러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나 푸드 마켓 뭐 이런 리테일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Y적인 또는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히 최근에 디지털 기술의 혁신 때문에 새롭게 나와주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라는 거고요. 얘들은 스탠다드 비즈니스 모델의 프로파일에는 피팅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실행되고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디슬럽트하는 또는 바꾸는 이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슬라이드를 만든 게 뭐 한 3, 4년 전이니까 지금 이거는 또 디슬럽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디슬럽션에서 스탠다드로 변경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이거 디슬럽션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그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한 3, 4년 전이다라고 했을 때 더 됐나요? 델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컴퓨터 세일즈 같은 거. 과거에 컴퓨터를 조립해서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수요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창고에다 집어넣고 재고 관리를 하다가 소매상이 주문을 내면 그 주문에 맞춰서 뭐
소매장한테 딜리버리를 하고 거기에서 파는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데, 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빼버리고 다이렉트하게 컨슈머들한테 컴퓨터를 팔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컨슈머들은 내가 원하는 컴퓨터의 사양 같은 것들을 다 조합해서 커스터마이즈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컨슈머들이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후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텍스트 애즈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할 수 있도록 서치 엔진에다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을 서칭했다, 만약에 노트북이라는 거를 구글에다 쳤다라고 하면 노트북에 대한 웹페이지를 쭉 찾아주긴 하지만 그것과 관련돼 있는 광고 사이트를 연결시켜 주거나 광고 자체를 플레이스먼트를 해주는 이런 온라인 텍스트 애드 방법이 비즈니스 모델로 과거에는 없던 거라는 거죠. 그죠?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서치 엔진에다가 거기에 맞게 광고를 제시해주는 이런 게 있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SaaS라는 Soft as a Service라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할 때 내 PC나 우리의 회사 또는 우리 조직의 서버에다 그걸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만 쓰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트를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곳에서는 뭐 CRM이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접속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 서비스, 이거는 라이더하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사람들 사실 앞에 이제 P2P라고 해놓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새로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스탠다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라이빗 카를 가지고 있는 오너들하고 사람들, 내가 어디에 이동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앱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비즈니스 이노베이션과 기회라고 써놨는데요. 그렇죠. 디지털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쭉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글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써놨는데 1998년도에 처음 나와서 검색 엔진의 장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서치 하는 데 있어서 이노베이션하고 또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까지 연결시켜주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디지털 텍스트 애즈 같은 서치 엔진에서 텍스트를 검색해주고 거기에서 광고를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프로핏을 얻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이노베이션을 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표현을 해준 거고, 뭐 아마존, 리테일러, 이베이, 온라인 옥션, 알타비스타, 오래된 거죠. 서치 엔진, 한메일, 이메일, 뭐 이런, 구글은 서치 엔진, 알리바바, B2B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위키피디아, 오픈, 엔크로피디아, 엔사이클로피디아네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버추얼 월드. 예. 우리 많이 아는 내용들을 쭉 여기다가 써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들 보면은 디지털 비즈니스하고 이커머스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들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커머스라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좀 거래를 하게 만들어주는 모델들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비즈니스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커버를 해주는 개념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 사이드 이커머스하고 또 셀 사이드 이커머스, 거기에는 인트라넷에서 내부적인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트라넷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의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보면 가운데는 인트라넷 내부의 펑션이나 또는 프로세스들이 디지털 비즈니스에 맞게 어떻게 정의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뒤쪽에서는 인터미디어리에서 중개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뒤쪽에 서플라이어들이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서플라이어들하고 서플라이어들의 서플라이어들, 이런 식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사이드를 가보면은 역시 인터미디어리가 있을 거고요. 뭐 리테일러 같은 사람들도 인터미디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커스터머들이 있고 커스터머들의 커스터머들, 이런 식으로 디지털 비즈니스의 모습이 정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데피니션을 내려보자면은 일렉트로닉 커머스, 이커머스라는 것하고 디지털 비즈니스가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조직하고 또 바깥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인포메이션이 익스체인지 되는 거를 매개하는 이런 것들을 이커머스라고 얘기한다면은, 디지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엔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디어라는 거를 조직에서의 컴페티티브니스를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켜주는, 그리고 인터널 프로세스를 옵티마이징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온라인 트래디셔널 채널, 일종의 뭐 요즘 유통업체들은 옴니 채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크릭 앤 모터를 이거에서 발전이 된 게 브릭 앤 모터, 여기서 발전이 된 게 브릭 앤 크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옴니 채널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디지털 비즈니스는 그냥 온라인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디셔널 채널들까지 같이 디지털 기술로 어떻게 융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부 프로세스를 옵티마이징을 해주는, 이런 거를 좀 큰 의미의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는 되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정의대로 단지 이커머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기회,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리치니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것일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 커스터머들, 글로벌 유저들을 커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리치니스가 되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들하고 연결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터넷 유저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유저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네. 슬라이드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리치라는 관점, 사람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리치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구글이나 블로그나 비디오나 피드 이런 것들 통해서 다량의 정보를 커스터머들한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리치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줄 수 있겠다라는 거고, 또 더불어서 유저들에 맞게 퍼스널라이즈드 되어 있는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필리에이션이라는 거는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 네트워크 이코노미에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락인을 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의 그 각각의 사람들이 특히 과거에도 락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는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라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더 이상 다른 쪽의 서비스나 또는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필리에이션이라는 이런 기회, 다른 사람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 때문에 락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의 기회로서 우리는 이 어필리에이션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거하고 구분을 흔히 우리가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린 퍼스널라이제이션은 개인화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건 맞춤화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이 둘은 개념상으로 조금 구분이 되는 거인데요. 보통 우리가 뭐 차이점 없이 그냥 이용할 때도 많이 있는데, 디지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두 개를 조금 뭐랄까요? 대비되는 개념, 구별돼야 되는 개념으로 우리 보고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이 될 거고, 비즈니스에 대한 룰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개인화된 프로덕트나 컨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유저 입장인 거죠. 유저 입장, 유저의 프레퍼런스 관점에서 내가 제공받는 서비스나 혹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내 프레퍼런스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웹사이트를 나한테 맞게 뭐 색깔을 조금 바꾸겠다, 뭐 앱이나 웹이 되든지, 뭐 폰트의 크기나 색깔을 바꾸겠다, 또는 뭐 폰트의 유형을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맞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한다면, 퍼스널라이제이션은 레코멘데이션 같은 것들이죠.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에서 나한테 추천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채택, 디지털 기술 어돛션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드라이버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커머스나 또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어돛션은 좀 베네핏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관점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할 것인가라는 베네핏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레비뉴를 높이고 또 코스트를 리덕션 할 수 있는, 즉기 상식적인 얘기죠. 결국 기업이 비즈니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레비뉴를 창출하는 것이고, 이 레비뉴가 디지털 경제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거고, 또 디지털화함으로써 코스트를 리덕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커스터머 베이스를 더 크게 해주고, 로열티, 그리고 재구매,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재구매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비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 코스트나 트랜스포트 코스트 또는 머티리얼 코스트 이런 것들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베네핏들을 인텐저블한 것하고 또 인텐저블한 거하고 텐저블한 거 두 개로 나눠서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일을 조금 높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코스트 리덕션, 마케팅 코스트 리덕션을 온라인 세일이나 또는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데 줄어드는 시간들, 프린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마케팅 코스트 리덕션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코스트 리덕션, 인벤토리 수준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디지털화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직접 갖다 놓고 팔지 않아도 가령 내가 온라인 상점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의 창고에다 갖다 놓지 않고 멀리 있는 데서 갖고 와서 직접 거기에서 배송을 해서 팔 수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오더링 하는 데 있어서 사이클 타임을 좁힐 수 있겠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코스트 리덕션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게 텐저블한 거라고 하면, 인텐저블한 거는 뭐 손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커스터머에 대한 뭐 피드백이니 혹은 커스터머 서비스를 임프루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텐저블한 베네핏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조금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IC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베네핏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거고요.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의 베네핏이 어떻게 조직에서 오프라인 오퍼링 하는 것보다 혹은 다른 컴페티터들보다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OVP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고, 그걸 크게 이제 6가지로 6C, 예전에 우리 컨설팅 할 때 보면은 뭐 3C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온라인 밸류 프로포지션에서는 6가지 관점에서 컨텐츠, 커뮤니티, 초이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컨비니언스, 코스트 리덕션, 이렇게 6가지 C를 가지고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함으로써 어떤 밸류가 창출될 수 있는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뭐 컨텐츠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컨텐츠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돼버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테일 인덱스 인포메이션이 바잉 프로세스를 서포트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프로덕트나 프로세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컨텐트 입장에서 잘 줄 수 있는,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런 컨텐트가 아주 풍부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유시지를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뭐 우리 UX니 UI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 되게 빠르게 소비되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을 내가 이용하는 이런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디지털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제가 좀 전에 퍼스널라이제이션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여기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명백히 좀 다른 것들인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쓸 때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좀 비슷한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웹페이지에서 어떤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준다라는 거. 이건 사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요구의 뭐 색깔을 바탕 색깔을 까맣게 한다든지 폰트 사이즈를 나한테 맞게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온라인 밸류 프로포지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거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 데이터가 쌓인다라는 게 가장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온라인 밸류 프로포지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컨슈머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포럼이나 챗룸,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 훨씬 더 과거에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이런 행위보다 온라인에서 자기 의견 나누는 게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뭐 댓글 달고 뭐 블로그에 올려서 자기 의견 내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의견들이 많이 생긴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방법론 중에 하나가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또 생기게 된 거지 않겠습니까? 이걸 디지털화를 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들 워낙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남기다 보니 이런 텍스트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오피니언 마이닝을 해서 긍정적이다 또는 뭐 부정적이다 어떤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또는 부정적이냐라는 거를 다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디지털 비즈니스에서의 되게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편리하다라는 거죠. 24일 일주일 내내 365일 언제나 서비스가 어베일러블 하다라는 장점이 우리 온라인 밸류 프로포지션에서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주말에 문이 안 열 수도 있는데 주말에 어쨌거나 내가 주문을 할 수 있고 배송은 물론 뭐 주말에 시작이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 시간을 내가 써서 언제라도 내가 퍼체스 할 수 있는 컨비니언스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온라인 측면에서의 밸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얘기하는 게 프로덕트를 실제로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거는 디지털 프로덕트, 음악이나 뭐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 프로덕트에 제한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퍼체스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에서 주말에도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다 가능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는 뭐 약간 그냥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컨비니언스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내보냈다는 건데요. 크리스마스 쇼퍼들이 자기네들 뭐 그 백을 가지고 이렇게 뭐 움켜잡고 되게 사람 많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집에서 그냥 주문하면 되지 왜 나가서 그래? 라고 광고하는 컨비니언트 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항상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것과 아날로그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야 되는데 이걸 낭만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컨비니언스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낭만이 있다고 여기 써놓진 않았으니까요. 그죠? 컨비니언스의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초이스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컨벤셔널 디스트리뷰션 채널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덕트와 서플라이의 초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사러 갔을 때 뭐 여러분들 뭐 골프채를 사러 간다라고 했을 때 골프채 사러 갔는데 그 매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매장에서 자신들이 팔겠다라는 것 쭉 올라오니까 초이스가 되게 많다라는 게 온라인의 장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온라인 상점들이 이 플랫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프로덕트의 초이스를 얻을 수 있고 또 아주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물리적으로 인스토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제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보다 조금 더 퍼스널한 인펄슨 인포메이션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장 가서 그거에 대한 뭐 아주 자세한 얘기를 듣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엔 바이어스 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이 콜렉션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초이스를 높인다라는 관점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또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코스트 리덕션. 골프채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이게 매장 가서 사시는 게 싼가요? 온라인으로 가서 사는 게 싼가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퍼터를 사야 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매장에서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20%가 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샀는데 정말 그런지 좀 의문이 갔습니다. 보통 온라인에서 사는 게 더 싸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선 또 매장에 와서 사는 게 더 싸다고 하니까 조금 의심이 되는 거죠. 아마 온라인 최고가보다 좀 그 정도 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인터넷에서는 상대적으로 로우 코스트 플레이스 할 수 있도록 퍼체스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비용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디지털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웹에다가 그냥 제공만 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브로셔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커머스로 오게 되면은 바이 사이드나 또는 셀 사이드에서 이커머스를 실행하게 되는 결국 이제 고객한테 파는 그런 채널로서 이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서플라이어들한테 제품, 부품을 받아오는 채널로서 이커머스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하고 잘 인티그레이트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판매 채널을 조금 더 온라인으로 옮겨놨다라는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인티그레이티드 이커머스는 바이 사이드하고 셀 사이드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해주고 ERP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디지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 사이드, 셀 사이드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널 프로세스들까지 모든 인터널 프로세스들 사이에 인티그레이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의 일환으로서 디지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이제 전략을 수립해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디플로이먼트 하는 수준까지 이제 전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줄 수 있는 밸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비즈니스 밸류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add value. 일단 뭐 고객한테 밸류를 주는 게 있을 거라는 거고요. 거기서 레베뉴가 좀 더 창출된다라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을 더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레베뉴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하고, 코스트를 리덕션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 뭐 온라인에서 혹은 디지털 기술 이용함으로써 이피션트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를 리덕션 할 수 있고 리스크를 매니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정보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디지털 정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겠다라는 거고, 또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디지털 비즈니스가 가치로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비즈니스 밸류가 어느 정도 우리는 디지털 비즈니스 함으로써 확보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런 일종의 그 다이어그램으로 만들면은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여기 기업들이 쭉 있고 C는 뭐 네 가지의 그 밸류를 다 커버를 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고, B는 add value하고 create new reality는 창출할 수 있고, organization A는 리스크를 낮추고 뭐 코스트도 낮춘다, 뭐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밸루에이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뭐 뒤쪽에 얘기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디지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챕터 이름이 디지털 비즈니스 앤 스트래티지니까 전략상에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스트래티지 디시전을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보는 거고요.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고 각각 옵션을 이밸루에이션하고 셀렉션 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8가지 디시전을 내려야 될 것이고, 얘네들이 전략 수립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그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디지털 비즈니스 채널에 대한 프라이어티를 결정하는 거죠. 아까 제가 브릭 앤 크릭이라고 했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식 명칭을 뭘로 해야 될까요? 제가 본바로는 브릭 앤 크릭이라는 게 가장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전통적인 모델 오프라인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갈 것인가, 그것의 라이트한 믹스는 어느 정도로 갈래 라는 것들에 대한 디시전이 우리 디지털 비즈니스의 스트래티지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하고 트래디셔널, 즉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요 채널을 같이 인베스트를 하는 거는 더 이상 뭔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디지털로 많이 가되 오프라인을 거기다가 추가할 것인가, 아니면 오프라인이 중심이고 온라인으로 가는 거는 거기에 부과되는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채널이 다양한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데스크탑, 모바일 플랫폼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 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추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채널의 다양성,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PC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앱, 웹이죠. 웹도 만들고, 또 모바일 앱도 만들고, 그 다음에 SNS에서 접속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로운 채널, 부가적인 채널로 우리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비뉴 컨트리뷰션을 온라인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브릭앤모타로에서는 인포메이션만 전해주는 게 온라인에서의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죠. 그죠? 레비뉴 컨트리뷰션, 이쪽이 레비뉴 컨트리뷰션인가요? 네, 이쪽이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체인지가 되게 적다. 우리의 비즈니스의 변화가 되게 적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디지털 채널이 컴플리멘터리한 걸로 이제 보완적으로 제공이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브릭 앤 크릭 모델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트랜잭션을 믹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온라인의 레비뉴 컨트리뷰션을 조금 더 높아지고 변화도 조금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크릭으로 가면은 모든 트랜잭션을 온라인으로 하는, 디지털 채널이 모든 것들을 리플레이스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변화되어 가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디시전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를 온라인화 시킬 것이냐라는 것들이 디시전으로 내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켓 앤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디멘전이 두 개인데요. 프로덕트에 대한 그로스. 원래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로 existing 마켓을 가져갈 것인지, 또는 같은 프로덕트로 새로운 마켓을 가져갈 것인지, 새로운 프로덕트로 원래 있는 마켓에 가져가는 전략을 쓸 것인지, 아니면 프로덕트도 새롭고 마켓도 새로운 것을 개척할 것인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를 제너레이트하는 디지털 채널을 가지고 어떤 마켓을 타겟팅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결정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현재 마켓에 파는 거는 마켓 쉐어를 조금 인터넷을 가지고 한다는 거고, 높인다는 거고, 커스터머 로열티를 높인다든지 커스터머 밸류를 조금 높인다든지 하는 거고요. 새로운 마켓을 가지고 가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로 하겠다라는 거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마켓을 창출한다든지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온라인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해서 원래 있는 시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현재 프로덕트의 밸류를 조금 애드하는 방식, 또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현재 시장에 판다든지, 페이먼트 모델들을 좀 바꿔서 이 온라인으로 페이먼트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뭐 무슨 페이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서브스크립션 모델, 구독하는 이런 페이먼트 모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조금 더 가능해진 스트래티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터넷을 다이버시피케이션 스트래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이런 것들을 전략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비즈니스에서의 스트래티지의 세 번째 디시전 해야 될 거는 디지털 기술 가지고 어디에 포지셔닝 할 것이고, 또 차별화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온라인 서비스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컴페티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프로덕트 퀄리티나 서비스 퀄리티, 프라이스, 풀필먼트 타임,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해서 배달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 온라인으로 하는 거 뭐 새벽 배송 이런 샛별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이제 풀필먼트 타임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무슨 마켓컬리나 이런 데 보면은 12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새벽 배송 해줄게요 라고 하는 이런 차별화를 가지고 초반에 많이 성공을 했던 것처럼, 온라인 서비스가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디시전을 내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높일 건가, 아니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건가, 프라이스를 낮출 것인가, 이런 것들의 전략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포지셔닝을 인핸스 하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퍼포먼스를 엑셀런트하게 만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켜주거나, 또는 리뷰의 내용들을 아주 풍부하게 프로덕트에 대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온라인에서의 포지셔닝을 조금 차별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프라이스를 좀 낮추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장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조금 더 싸게 팔겠다라는 것으로 차별화시켰고, 그것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엑셀런스에서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트랜잭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배송 같은 것들을 이길 배송 같은 것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결제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요소로 활용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엑셀런스에서 익셉셔널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제시해주는 이런 포지셔닝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플라이언스 온라인 같은, 이거 미국의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자기기 같은 걸 온라인으로 사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지셔닝은 뭐냐면은 주문을 하면 이길 배송해 주겠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환을 100일 이내에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디지털 비즈니스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다른 웹사이트들하고의 차별점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디지털 비즈니스에서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 줘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레비뉴 모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이노베이팅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가장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어디에서 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리스트럭처링을, 이 디지털 비즈니스에 의해서 새로운 마켓플레이스 스트럭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건데,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는 거는 인터미디어리를 없애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 중개자가 없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리스트럭처링 할 것인가, 아니면 없던 거에서 다시 인터미디어리를 우리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 우리를 통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는 카운터 메디에이션, 그래서 반대로 그 메디에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기업이 메디에이터로서, 인터미디에이터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그거를 비트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뭐 애플 스토어 같은 것들이 구글 플레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중개자일 테니까요. 결국은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고, 앱을 만든 사람들이 구글 플레이나 또는 앱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를 중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운터 메디에이션이라는 거는 뭐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이거를 이제 카운터 메디에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켓플레이스를 리스트럭처 해주는 그런 기회를 제시해 줄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도 이 디지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플라이어들을 인티그레이팅하고 프로큐어먼트하고 온라인 플레이스에 참여를 해서 코스트를 리덕션 해줄 수 있도록 스트래티지를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지식 매니지먼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의 뭐 우리 무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조직의 리소싱이나 케이퍼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디시전을 내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각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그것을 필드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실패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이건 보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타이밍 에러. 우리 디지털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일찍 들어갔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다운로드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디지털 비즈니스를 가져가서는 실패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타이밍 에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경우, 지금 현존하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너무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고, offering free 서비스, 너무 공짜의 서비스만 제공을 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먼트 하는 데 있어서 인커리지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처음부터 이 공짜 서비스만 제공하다 보면은 이걸 유료화할 때 많은 그 반대가 있는 걸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예전에 이메일 같은 경우도 돈 내라 했을 때 다 탈퇴하고 막 이랬었던 것처럼, 특히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프리로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레베뉴가 창출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밸런싱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페이먼트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커리지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잘 적용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 또 오버 앰비션, 너무 앰비션이 세가지고 펀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앰비션이 너무 커서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세스 팩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비슷한 건데요. 컨텐츠, 컨비니언스, 컨트롤, 인터랙션, 그리고 커뮤니티도 있어야 될 거고,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가격에 대한 뭐 어떤 경쟁력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브랜드 이미지나 커밋먼트들, 그리고 파트너십도 잘 맺어야 될 거고,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인티그레이션, 이것도 이제 다른 쪽에서 다 디지털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석세스 팩터지만 우리는 조금 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버추얼리 공짜가 많이 있는 그런 세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마켓은 레귤러한 인더스트리얼 마켓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고, 또 익스터널리티라는 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라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인스톨 베이스를 먼저 우리의 서비스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비즈니스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공짜로 새로운 고객들한테 프리로 제공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고객이 페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하에 처음에 들어온 고객들에 대해서는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거는 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컴벤트 플레이어들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되게 위협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서플라이어 프로바이더는 처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디지털 비즈니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그 헤게모니가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 쪽으로 이동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세계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디지털 케이퍼빌리티 관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이클 포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쟁 전략이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프로덕트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라는 디펜시브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지털 레볼루션은 프로덕트가 굉장히 빠르게 카피될 수 있고 또 obsolete 될 수 있기 때문에 쓸모없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ustainable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오퍼가 계속 론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동시에 리소스가 계속적으로 리뉴가 돼야 되는 두 개의 패스트 페이스드 디벨롭먼트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디지털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어떤 기능들이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 이런 것들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리소스들 이런 것들이 새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리소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뭐 서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인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같이 동시에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MPD 또는 NSD 스트래티지로는 일단은 엔트리 베리어가 좀 낮다라는 게 다른 쪽하고의 좀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게 복잡도가 낮아서 그런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엔트리 베리어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은 프로덕트가 똑같은 버젯을 가지고 론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베타 테스팅을 해서 파일럿 클라이언트들한테 빠르게 베타 테스트를 해서 성공적인 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mising 프로덕트는 빠르게 컴플리멘티드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베타 테스팅을 해서 디지털 비즈니스를 시장에다가 빨리 내세우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씩 보완하면서 자리를 잡게 하는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비즈니스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MPD나 NSD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고 가능하면 익스터널티라는 개념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출시를 하고 거기에서 베타 테스팅을 해서 조금씩 보완해 가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기존의 비즈니스하고는 좀 다른 점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